어젯밤 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리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술에 취한 채 고급 빌딩 앞에 서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는 순간 차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히터는 분명 켜져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시동을 걸었고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강태식은 무심코 룸미러를 올려다보았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운전사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 속의 눈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괜히 목이 말라 침을 삼켰고 어디로 가면 되죠? 라는 운전사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에 다시 한번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기이하게 익숙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태식은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졌고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밤이 평범한 귀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차에 타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그를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차가 도로로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지만 차 안의 어둠은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괜히 창밖을 바라보려 했지만 유리에 맺힌 빗방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30년 전 젊었던 시절의 얼굴처럼 보였다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핸들 위에 올려진 두 손만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잠깐씩 드러났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 같은 것이 보였고 그 흉터가 빗물에 젖은 것처럼 번들거리는 순간 강태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괜히 입을 열어 침묵을 깨고 싶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운전하기 힘들죠. 그렇게 말을 꺼냈지만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운전사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요, 꼭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차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고 라디오에서는 갑자기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강태식은 라디오를 끄려 손을 뻗었지만 버튼이 잘 눌리지 않았고 손끝이 이유 없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룸미러 속에서 운전사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강태식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그 눈빛에 묘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비 오는 밤, 차가운 골목에서 등을 돌렸던 한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서서히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사가 단순한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제야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향하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과거라는 사실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더 세게 붙잡고 있었다. 차가 달리고 있는데도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창밖의 풍경은 같은 골목을 계속 맴도는 것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분명 고급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낡은 가로등과 젖은 아스팔트, 오래된 상가 간판만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끝나자 운전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이 룸미러에 비쳤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걱정 마세요.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귀에 박혔다. 강태식은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며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뒷좌석 발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빗물이 새는 줄 알았지만 바닥은 젖어 있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숨을 고르듯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다시 룸미러를 올려다보았다. 운전사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고 그 윤곽은 점점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3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젊은 얼굴과 겹쳐지듯 닮아 있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운전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음을 흘렸다.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땐 너무 바쁘셨으니까요. 그 말과 동시에 차 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잠시 꺼졌다 켜졌다. 어둠 속에서 강태식은 확신했다. 이 차는 더 이상 현실의 도로 위를 달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끝나기 전까지 자신은 절대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강태식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눌러붙어 마치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젖어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보려 했지만 손잡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겨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처음부터 열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그 순간 차 안에 희미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비 냄새와 함께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 약 냄새, 병원 복도에서나 느껴질 법한 냄새였다. 강태식은 그 냄새에 순간적으로 속이 울렁거렸고 기억 속 깊은 곳에서 한 장면이 억지로 끌려 올라왔다. 30년 전 비가 오던 날 좁은 방 안에서 선영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모습이었다. 그때도 공기는 이렇게 눅눅했고 창문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강태식이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운전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인간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차 안 전체에 울려 퍼지며 강태식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와 동시에 라디오에서 갑자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잡음 섞인 웃음은 점점 또렷해졌고 강태식은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웃음소리 사이로 누군가 답바라고 부르는 것 같은 속삭임이 섞여 들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룸미러 속 운전사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분명 분노도 증오도 아닌 오래도록 기다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집요한 침착함이 담겨 있었다. 차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어 있었다. 주변에는 불이 켜진 집 하나 없이 검은 실루엣의 건물들만 늘어서 있었고 길 끝에는 희미하게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강태식은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한 번도 찾아간 적 없는 곳,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피하려 했던 장소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은 누군가의 시작이자 동시에 자신이 도망쳐 나온 끝이었다. 차가 그 붉은 빛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자 강태식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오늘 밤, 이 운전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해온 모든 죄와 마주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끝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차가 붉은 빛 앞에 멈춰 섰을 때 엔진 소리는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강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앞유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의 끝처럼 보였고 오래전 철거된 병원 건물의 입구처럼 음산하게 서 있었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글자는 빗물에 번져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장소가 결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건 단번에 느껴졌다. 운전사는 시동을 끄고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또렷해서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인상을 주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 말은 목적지를 알리는 말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선고처럼 들렸다. 강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운전사가 처음으로 몸을 완전히 돌려 강태식을 마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강태식은 숨을 삼켰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낯선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선영의 눈매가 섞인 너무도 명확한 흔적을 지닌 얼굴이었다. 이제 기억나시죠? 운전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지 않았다. 차분했고 오히려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태식의 심장을 죄어왔다. 차 안에 갑자기 아이의 발소리 같은 소리가 울렸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발걸음이 뒷좌석을 지나 바닥을 스치고 다시 앞좌석 쪽으로 다가왔다. 강태식은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 말에 운전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 순간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폐건물의 문이 스스로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안쪽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 서 있는 형체가 보였다. 강태식은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형체가 바로 자신이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과거의 결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밤의 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목적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강태식은 차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폐병원 건물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깜빡였고 그 빛이 차 유리를 스칠 때마다 유리 표면에 손자국 같은 얼룩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운전사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차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어 강태식의 목을 움켜쥐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내리셔야 합니다. 그 말은 권유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순서를 알리는 선언처럼 들렸다. 강태식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차에서 내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발을 디뎠다. 발밑에서는 물웅덩이가 아닌데도 물이 밟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점점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변해갔다. 병원 입구로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숨소리와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만 또렷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경고처럼 고개가 굳어 있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며 복도를 비췄고 벽에는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 아이키 높이의 낙서들이 남아 있었다.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 사이로 반복해서 적힌 단어 하나가 강태식의 눈에 들어왔다. 아빠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울음 섞인 아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운전사는 복도 끝에서 멈춰 서더니 천천히 말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과 함께 문 하나가 스스로 열렸고 안쪽 방에는 작은 침대와 낡은 의료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강태식은 그 방을 보는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곳은 누군가 태어나거나 혹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채 사라졌을 법한 공간이었다.
그의 귓가에는 다시 그 아이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왜 안 왔어? 강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하지만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뒤에서 운전사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병원 안의 불빛이 동시에 꺼졌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강태식은 자신의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발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마저 갑자기 끊겨버린 것이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끈적하게 변해갔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존재를 천천히 삼키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하나 켜졌다. 침대 위였다. 낡은 이불 아래에서 작은 형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고 강태식은 그 형체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이였다. 하지만 분명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발은 바닥에 닿아 있지 않았고 그림자도 없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강태식의 숨이 멎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다. 그 눈은 룸미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운전사의 눈과 똑같았다. 아빠 아이의 입이 움직이며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겹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 울림을 남기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강태식은 기어가듯 뒤로 물러났지만 벽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선영의 얼굴, 그리고 한 번도 찍은 적 없는 가족 사진까지. 사진 속 아이는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서 운전사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인간의 형태를 완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얼굴은 갈라진 유리처럼 금이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같은 아이의 눈이 수없이 겹쳐 보였다. 우린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버려진 시간만큼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바닥에 고여있던 물이 얼어붙으며 금 가는 소리가 났다. 강태식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심판의 장소도 꿈도 아니었다. 자신이 외면했던 선택들이 만들어낸 공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밤이라는 것을. 아이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 한 걸음마다 바닥의 얼음이 갈라지며 마치 시간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강태식의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도 부정도 나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건 단 하나,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뿐이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어둠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는 듯 조용해졌다. 어둠이 숨을 고른 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바닥의 금이 거미줄처럼 퍼지며 미세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점점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변해 강태식의 귀를 두드렸다. 아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때마다 방 안의 사진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깨진 사진 조각 속에는 모두 같은 장면이 비치고 있었다. 비 오는 밤, 문을 닫고 돌아서던 젊은 남자의 뒷모습. 강태식은 그 장면을 알아보는 순간 고개를 떨궜다. 그날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낮고 또렷했다. 아빠가 우리를 두고 간 날 운전사의 형체가 서서히 아이의 뒤로 스며들듯 겹쳐지기 시작했다.
두 존재의 윤곽이 하나로 합쳐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형체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고 여러 겹의 그림자가 겹쳐진 하나의 존재처럼 보였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그 존재가 말하자 병원 복도 끝에서 수많은 문들이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각 문 안에서는 서로 다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상에 홀로 누워있는 여자, 약 봉투를 움켜쥔 아이, 텅 빈 집에서 불을 켜지 못한 밤들. 강태식은 그 장면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끝은 계속해서 공기를 가르기만 했다.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차갑고 투명한 손이었다. 잡을 수는 없어요, 아이가 말했다. 하지만 봐야 해요. 그 손이 강태식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을 관통하듯 차가운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듣지 못했던 울음, 보지 않으려 했던 선택들, 그리고 30년 동안 쌓인 침묵의 무게가 한꺼번에 덮쳐왔다. 강태식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눈물만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방 안의 형체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마치 이 고통이 끝나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밤은 벌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외면해온 진실을 끝내 마주보게 만드는 의식이라는 것을. 강태식의 시야가 일순간 하얗게 번졌다가 다시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병원 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공간이 서서히 뒤틀리며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바닥은 검은 물로 바뀌어 발목까지 차올랐고 그 물속에는 수많은 손들이 떠다니듯 흔들리고 있었다. 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끝에는 하나의 문이 서 있었다. 문 위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1994.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강태식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세찬 빗소리가 다시 귀를 때렸다. 그 안은 과거의 밤이었다. 젊었던 자신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안쪽에는 선영이 배를 감싸쥔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 속의 자신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때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안 돌아봤어? 강태식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장면은 다시 일그러지며 바뀌었고 이번에는 작은 방 안에서 아이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전등은 깜빡였고 아이는 문이 열리길 기다리다 끝내 고개를 떨궜다. 그 모습이 반복해서 겹쳐지며 수십 번, 수백 번 재생되었다. 그때 물속의 손들이 강태식의 다리를 붙잡기 시작했다. 차갑고 집요한 손길이었다. 그는 넘어지며 물속에 빠졌고 귓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기다렸어. 왜 안 왔어? 아빠. 그 목소리들 사이에서 운전사의 목소리가 가장 또렷하게 울렸다. 이제 선택하세요. 물속에서 운전사의 형체가 다시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다. 아이의 얼굴, 젊은 자신의 얼굴,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겹쳐 있었다. 계속 도망칠 건지 아니면 끝까지 보고 갈 건지 강태식은 몸부림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마지막 문 하나가 남아 있었고 그 문 너머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이 밤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사실 또한 직감하고 있었다. 이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심장 소리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 그 박동 하나하나가 마치 남은 시간을 세는 것처럼 들렸다.
물속에 잠겨있던 손들은 어느새 그의 발목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공간은 다시 병원 복도의 형태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벽에 적혀있던 자빠라는 낙서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만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강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감각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 안에는 괴물도 어둠도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방 한가운데 한 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흐릿하지도 일그러지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얼굴의 아이는 강태식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겹치지 않았고 오직 하나였다. 강태식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불빛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고 아이의 모습은 안개처럼 옅어지며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와 동시에 강태식의 귀에는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대리운전 차량은 도로 옆에 멈춰 있었고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 누구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강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심장은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빗속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폐병원이 있던 자리로 갔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반복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성공한 백만장자라 불렀지만 강태식은 알고 있었다. 그 밤 이후로 자신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죄는 끝내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마주해야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